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은 끝이 없고 불평은 한이 없다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욕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넉넉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에 담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죠. 그렇기에 100% 만족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후 행동해야 하는데, 살다 보니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어요. 직급은 높지 않아도 회사 분위기가 좋고 일이 재밌어서 꽤 만족을 하며 살았죠. 그러나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다 보니 육아에 일까지 도저히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물론 일을 관두면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지만 남편은 고정적인 월급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프리랜서 개념의 직업이라 일이 있을 때는 꽤 버는 편인데 반대의 상황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먹고 사는 게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었고 덕분에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아이들 셋을 잘 키우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이 가끔씩은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문제로 동서 부부들과 자꾸 비교하고 차별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한 번은 일이 있어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서방님들과 차별하는 말씀을 하시니 남편이 많이 속상했나 봐요. 집에 돌아와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 차리는 걸 포기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인테리어 회사라니. 나 원래 인테리어 회사 차리고 싶었거든. 그런데 벌이가 시원치 않고 동생이 둘이나 되니까 대학교까지 보내주느라 포기했어. 아이, 어머님 계시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동생들 대학교를 보내줘?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 경제력 상황이 좋지 않았고 동생들이랑 나이 차가 꽤 있다 보니 첫째인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지느라 고생 많았겠네, 우리 남편.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시절 고생을 꽤 많이 한 듯 보였어요. 본인 학비도 아니고 동생들 학비를 대주겠다며 꿈도 포기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차별이라니.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인지 남편 마음속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꿈을 포기하고 서방님들 대학교까지 보내준 걸 후회하는 거냐 물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있을 뿐 서방님들 교육시킨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짠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착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 덕분에 대학교까지 나온 서방님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둘째 서방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막내 서방님은 회계사로 있죠. 그리고 두 서방님들 모두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둘째 동서가 친한 의사 동생이라고 하면서 막내 서방님을 소개시켜줬고 막내 동서와 생각보다 잘 맞았는지 결혼까지 했거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두 아들이 잘 나가고 집에 의사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오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서와 저를 대하는 말투부터 차이가 났죠. 게다가 동서들만 예뻐하고 챙기시니까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온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애들을 챙겨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보니 동서들은 안 보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어 동서들도 곧 도착하겠지 하면서 먼저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한참 지나서야 시댁에 도착했고 부엌에 들어올 생각조차 없는지 그냥 소파에 앉아 수다나 떨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동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리하기 싫어 일부러 시댁에 늦게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서들에게 가서 일 좀 도우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동서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꺼냈죠. 부엌에 음식할 건 많은데 동서들 놀고 있지만 말고 얼른 와서 좀 돕지. 빨리 해야 먹고 가지. 형님은 집에서 놀고 먹지만 저희는 여태껏 병원에서 일하다 왔어요. 하필 오늘 환자도 많았고 수술도 2개나 있어서 정말 피곤해요. 맞아요. 저도 오늘 힘들어서 몸이 늘어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 없이 집에서 애나 보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바깥 일 안 하는 사람이 요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서들은 병원 일이 바빠 정신이 없었다면서 음식을 하지 않겠다고 드러누워 시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도 동서들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바깥일하는 동서들 꼭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니? 얘네들 병원에서 뛰어다니느라 하루 종일 정신 없었을 텐데. 저녁 대충 먹어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음식 혼자 좀 해라.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리 와이프만 일 시켜? 재수 씨들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닌가 보지? 너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재수 씨들 병원 일 많아 피곤하고 힘들다는데 형님이 되어서 대신 일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굳이 부엌에 끌고 들어가 일 시키는 게 맞는 거야? 당연히 같이 해야지. 똑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누구는 요리하고 누구는 소파에 앉아 탱자탱자 노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재수 씨들 병원 일해서 우리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돈 벌면 본인 배불리는 건데 왜 우리 와이프가 혼자 일을 해야 하는데? 아휴,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도 있지. 꼭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야 하냐고요. 네, 듣고 있자니 저는 열불이 나서 가만히 못 있겠네요. 둘 다 의사로 있고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시죠. 우리 와이프 재수 씨들이 부려먹는 가정부 아닙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말에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하나씩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애들 챙겨 제 손목을 붙잡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동서들은 지들끼리 왜 그렇게 오버하는 거냐고 속닥속닥 댔죠. 그러자 남편은 그들을 한번 째려보고는 그대로 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가 쫓아와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더니 저와 남편 앞에 내미는 거예요. 형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그냥 요리하세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돈 받고 일이나 하고 가라는 거야? 서로 좋자고 이러는 거죠. 저는 피곤하니까 돈 드리는 걸로 마음 편해지고 형님은 어차피 해야 할 일하고 돈 벌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얼른 와서 요리해 주세요. 재수 씨, 우리가 거짓 아니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이 돈 안 받고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잘나신 분들끼리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시죠. 저와 남편은 동서가 내민 그 돈 안 받는다고 다시 밀어 넣은 후 시댁 건물을 나왔어요. 이후 남편은 저에게 그런 취급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연을 끊겠다면서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마지못해 그날 일은 본인들이 심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그들의 사과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면서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사과를 했으니 됐다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며 저의 말을 따르기는 했죠.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설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던 날이었죠.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통학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아이고, 얘, 나 죽겠다. 네? 어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밖에 장 좀 보러 나가려다가 건물 계단에서 굴러 꼼짝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를 좀 와라. 다쳤다고 좀 와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차로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는 저에게 와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크게 다친 건가 했어요. 그래서 다급히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건물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빨리 간다고 해도 5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다리 다친 상태에 그대로 있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다친 상태 그대로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출발해도 50분은 좋게 걸리니까 동서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그대로 계세요. 알겠죠? 예,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걔네한테 전화했냐? 아, 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연락을 해? 내가 짐짝도 아니고 왜 이리저리 떠맡기려고 하냐고. 오기 싫으면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지. 아이 못된 것. 시어머니는 바쁜 동서들한테 왜 연락을 하냐면서 화를 버럭 내셨어요. 사실 저는 다친 상태 그대로 쭈그려 앉아 있으면 혹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가까이 있는 동서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저는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동서들 집은 시댁에서 5분도 걸리지 않고 15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50분 달려가서 부축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보다 의사인 동서들이 가까이 있으니 대신 가서 상태를 살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뜻도 모르고 본인을 짐짝 맡기듯 동서들에게 떠밀고 있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차별을 시전하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앰뷸런스를 하나 불러주고 말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다쳤다고 도와달라며 연락해온 노인네를 그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일단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곧장 부축해서 동서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저것 검사를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서 시어머니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검사실 앞에 상주하고 계시는 간호사님에게 시어머니가 나오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 부탁드린 후 병원 내에 있는 옥상공원으로 올라가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약 20분 정도 전화를 하고 다시 검사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간호사님이 제 앞에 다가와 시어머니 검사 다 끝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전화를 걸어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먼저 끊어버리시더군요. 말투에 화가 잔뜩 묻어있는 게 아무래도 또 한 소리 꺼내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시어머니가 계시는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다만 무슨 일인지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본인 놔두고 어딜 갔다 오냐고 한마디 하실 텐데 아무 말씀도 꺼내지 않으시니까 전 괜히 어색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왜 그러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그냥 시댁에 모셔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부부는 혹시나 명절 때 싸움이 될까봐 부모님 댁에 찾아가는 순서를 매년 바꿔왔어요. 그날은 친정에 먼저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식사를 마친 후 시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막내 서방님인 듯 보였죠. 저는 궁금함에 남편 옆에 붙어서 뭐라고 하나 들어봤어요. 그런데 막내 서방님이 시어머니가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며느리들에게 세뱃돈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냐고, 언제쯤 오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세뱃돈을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친정에 먼저 가니까 전날에 시댁에 와서 음식 좀 하고 가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남편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나 싶어서 서방님과의 통화를 끝낸 후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가 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설마 동서들한테만 세뱃돈을 주겠다고 전화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못 받게 되더라도 뭐 얼마나 주는 건지 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어 곧장 시댁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동서들이 저희 부부를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저희가 마치 못 갈 곳을 간 듯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가득 찬 말투로 동서들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이, 왜 그렇게 쳐다봐? 아이, 우리가 뭐 못 올 곳에 왔어? 형님도 설마 어머니한테 세뱃돈 받으러 온 거예요? 진짜 양심도 없나 봐. 무슨 소리야. 설날에 집안에 큰 어른한테 세배하러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시댁에 찾아오는데 여기서 양심 얘기가 왜 나와? 막내 동서는 저의 말에 양심도 없다면서 대놓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또 화가 났는지 앞으로 다가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큰 소리가 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남편을 막아섰죠. 그렇게 간신히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가 또 나서서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수영님이 신성한 세뱃돈 받는데 눈치 없이 왜 와? 낄 곳 안 낄 곳 구분할 줄 모르니까 막내한테 양심 없다는 소리나 듣지.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의사 동서들 세뱃돈 받는데 백수영님이 왜 눈치 없이 끼냐고요? 뭐 흘린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러 왔어요? 어쩌나? 어머니는 형님한테 세뱃돈 줄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둘째 동서는 점점 굳어져가는 제 표정을 보면서 막내 동서와 함께 재밌다고 박수까지 치며 깔깔 웃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둘째 동서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나오셨죠. 그리고는 저와 동서들을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세배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동서들은 얼른 작은 방으로 가서 애들과 함께 있던 서방님들을 불러 모아 웃음꽃이 활짝 핀 채로 세배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죠. 그래서 헛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돈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동서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죠. 오히려 가만히 서 있는 저희 부부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은 세배 안 하냐? 설날에 세배하러 왔으면 같이 해야지.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떡해? 엄마, 죄수 씨들한테만 세뱃돈 준다고 전화했다면서요?
이 사람도 이 집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설날 애들도 있는데 왜 큰 소리를 내? 명절에 소란 피우지 말고, 아이, 너희들도 얼른 세배나 해. 아니, 대체 왜 차별을 하시는 거냐고요? 막말로 저도 쟤들 대학교 학비 안 됐으면 그 돈으로 사업 성공해서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첫째라고 동생들 학비 부담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쟤들이 잘 나가니까 이러시는 거 보기 안 좋네요. 아유, 아무리 화가 나도 설날인데 너도 애미한테 절은 해야 하지 않겠냐? 못다한 얘기는 절 끝나고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른 세배해라. 남편은 온 식구들 다 모인 설날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시어머니 앞에서 다 털어놓았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방님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동서들은 기대했던 세뱃돈이 손에 주어지지 않으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악에 받쳐 서러움을 토해내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설날에 애미한테 절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을 달래서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죠. 그리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봉투 3개를 꺼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름이 써있는 대로 하나씩 나눠주셨죠. 분명히 막내 서방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동서들에게만 세뱃돈을 주시려나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3개나 준비하신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부 것은 준비 안 하셨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희 몫도 준비하신 것을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시곤 얼른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동서들은 시어머니 말씀에 아주 신이 나서 세배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저도 어머니 말씀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봉투 안을 살펴보았죠. 기껏해야 10,000원짜리 몇 장 들어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봉투 안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희 봉투에 왜 통장이... 혹시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넣은 거 아니다. 내 얼굴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통장 한번 열어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통장을 꺼내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주신 통장에는 2억이라는 현금이 들어가 있었죠. 동서들은 제 손에 쥐어진 통장 내역을 힐끔 보더니 큰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2억을 주셔야지 왜 별 볼 일 없는 형님한테 이 큰돈을 쥐어주세요? 이거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죠? 저희 몫을 깜빡하고 형님 봉투에 넣으신 거 맞죠?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착각을 하신 것 같다면서 본인들이 1억씩 나눠 가지는 게 맞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동서들의 이야기에 세배봉투에 정확하게 넣은 게 맞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왜 본인 봉투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냐고 방방 뛰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3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동서들에게 영상 한번 재생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얼른 재생 버튼을 눌러보라면서 동서들을 압박하셨어요. 결국 둘째 동서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놓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동서 둘이 계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대학병원 나가서 개원할 준비해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대출받기는 싫고 이걸 어째요? 그러게 동서, 결혼 전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꽤 된다고 하던데 그것만 받으면 충분히 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볼까? 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싶어 1년 전부터 계속 어머니한테 슬쩍 개원 얘기 꺼냈는데 아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노인네 눈치는 빨라가지고. 정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팔면 조그맣게 개원할 돈 나올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형님,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여태 대학병원에 죽어라 붙어 있었겠어요? 아니, 동서,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의사잖아. 어머니 건강검증 시켜준다고 데려와서 가짜 병 만들어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지 않겠어? 뭐 저 세상 갈 병 걸린 것처럼 해놓고 재산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머, 그러게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형님 진짜 천재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의사고 처방 내리니까 병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작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설날도 얼마 안 남았겠다. 타이밍도 좋고 설날에 가서 효도 선물로 건강검진 얘기해요. 예약은 제가 해놓을게요. 영상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의사직위를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들어 요양병원에 보내버릴 생각을 하다니 인간이 무섭다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재산이 꽤 되는 편이었죠. 그리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계속 돈을 벌며 먹고 사셨어요. 가장 큰 재산은 다세대 빌라였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평생 차곡차곡 모아서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다세대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임대 수익이라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셨던 건데 그게 의도치 않게 재개발 소식이 들렸고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되팔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어오셨죠. 물론 임대 수익도 때마다 꾸준히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돈을 불려서 지금 살고 계시는 시댁집을 구입하셨죠. 그리고 시골 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시부모님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서방님들에게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동서들은 애초부터 그 재산에 침을 바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저도 1년 전부터 동서들이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개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몇 번 듣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셨고 그래서 동서들이 시어머니에게 도움받아 개원하는 것은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런데 뒤에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동서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들키게 되자 벌벌 떨며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한동안 시댁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죠. 시어머니는 영상이 모두 재생된 후에도 말씀을 꺼내지 않으시다가 어떻게 영상이 있냐는 남편의 말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다리 다쳤을 때 우연히 비상구로 나갔다가 보게 됐다. 비상구요? 어머니가 언제 비상구로 나가셨어요? 검사 끝나고 나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네가 잠시 통화하러 갔다면서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 그런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도 안 와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보통 계단 쪽이 조용해서 거기서 통화 많이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비상구 쪽으로 나가봤다. 그때 거기서 동서들 얘기하는 거 듣고 촬영하신 거예요? 그래. 찾고 있던 너는 보이지 않고 쟤네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모든 일은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나섰다가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두기를 의심할 만큼 황당했지만 저에게 예전에 배운 대로 휴대폰 영상을 찍었다고 했어요. 혹시나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할까봐 볼륨도 다 줄이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자 동서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서방님들도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특히 막내 서방님은 집이 떠나가라 크게 화를 내셨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중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대학병원 때려치우고 개원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무리 개원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도 그동안 친부모처럼 대해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정말 실망했어.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서방님들은 큰 소리를 치고 동서들은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죠. 저희 부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서 이리저리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시다가 시끄러워진 집안에 결국 크게 화를 내셨죠.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남편이라는 것들이 아내가 밖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대체 뭐 하고 있었어?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아내 간수는 남편인 니들이 잘했어야지. 아니, 니들같이 못된 것들에게 내 재산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첫째 부부에게 다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친발을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시집을 간 후로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 넘어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벌써 동서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던 듯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더 화가 나신 듯 보였죠. 왜? 이제 내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니 배알이 꼴리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내 재산 받아가고 싶었으면 행동거지를 잘 했어야지. 일주일 전에 내가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도 바쁘다고 싹 무시하더니 뒤에서 그런 못된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네. 어머니, 그때는 환자가 많아 정말 바빴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바빴다고? 니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바쁘다고 안 갔을까?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어떻게 15분 거리를 바쁘다고 안 올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부모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줄로 생각했던 거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인 니들이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환자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못된 꿍꿍이를 세웠다는 걸 보고 나는 정말 실망했다. 그날 네 형님 없었으면 나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야 했어. 시어머니는 동서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동안 집에 의사가 둘이나 있다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단에서 굴러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 달려오는 의사 며느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동서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동서들은 아픈 시어머니를 무시해놓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머리만 굴렸던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동서들은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편찮으신 줄은 몰랐어요. 크게 다치신 줄 알았다면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다리 좀 다쳤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앰뷸런스라도 불러서 오실 줄 알았죠. 니들은 사람 죽을 정도가 되어야 달려오냐? 계단에서 구르면서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씨의 미를 깔끔하게 무시했으면서
니들이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놔? 그래 놓고 당당히 세뱃돈을 요구하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들은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싹싹 빌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얼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면서 동서 부부들을 내쫓아냈죠. 심각한 상황에서 서방님들까지 나서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결국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떠들썩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얘 첫째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나도 애를 셋 두고 있는 애미인지라 의사 며느리를 둘이나 보게 되니 저절로 비교가 되어서 너에게 모질게 대한 것 같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게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사과하마. 어머니, 그동안 저 정말 서운했어요. 네가 서운했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다친 그날 나한테 달려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오도 가도 못했을 거야. 네,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훈아, 첫째라는 이유로 네 꿈 포기하고 애들 학비까지 다 대준 거 너무 고맙다. 그걸 애미가 직접 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구나. 통장에 있는 2억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가지고 가서 원하는 곳에 써라.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과 저는 서러움을 토해내듯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희를 보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을 울다가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도록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에 있는 2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함에 직접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그 어머니가 주신 통장에 있는 2억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며느리로서 받은 세뱃돈인데 당신이 결정해야지. 어머니가 나한테 주시기는 했지만 당신 돈이기도 하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자. 그걸로 여행을 가도 좋고, 이사를 가도 좋아. 그것도 아니면 애들 학비로 남겨둬도 되고. 사실 저는 통장에 있는 돈 어떻게 사용하겠냐고 물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자고 하면서 본인은 제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주신 2억으로 남편의 꿈을 이뤄주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고민해봤는데 어머니가 주신 2억 당신 인테리어 회사 창업하는 데 쓰는 거 어때? 뭐라고? 이제 와서 무슨 창업이야. 정 쓸 곳 없으면 애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은데 차라리 학비로 남겨두자. 쓸 곳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당신 꿈 이뤄주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는데 한 번뿐인 인생에 당신이 원하는 것도 해봐야 하잖아. 어머니도 원하는 곳에 쓰라고 하면서 주셨지만 아마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렸으면 하실 거야. 저희 말에 남편은 본인 꿈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의 오랜 꿈이었던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창업 소식에 뜰뜻이 기뻐하시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희 부부의 상황과는 다르게 동서 부부들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막내 동서는 그 일로 인해 서방님과 크게 싸워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좋게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못하겠다고 우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방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참에 양육권도 가지고 오겠다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둘째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기죽어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그날 이후로 개원소리는 쏙 들어가게 되었고 시집살이는 둘째 동서가 다 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둘째 동서는 재산 문제로 한바탕 하고 나서 생활비 통장도 빼앗겼다고 하네요. 사실 이전까지는 동서가 서방님 월급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생활비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서방님이 재산 때문에 그런 못된 짓까지 했는데 생활비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면서 못 믿겠다고 아예 통장을 빼앗아 갔대요. 당연히 둘째 동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통장을 빼앗겼다고 했죠. 한순간에 이혼당하고 신뢰를 잃어 고생하고 있는 동서들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과도한 욕심은 결국 파국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훨씬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저희 세 아이들에게도 항상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며 가르칠 생각이에요. 한동안 시댁 식구들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일이 해결되고 남편도 인테리어 회사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앞으로 저희 부부는 사업을 안정시키는 것에만 매진하려고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겪은 만큼 저희 가족의 미래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